설야, 김광균.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헐날리는요.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예자치인 양 흰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방 깊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에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픈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예선 참여 결정. 그동안 서로 간의 오해로 참여가 보류되었던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져 진영 논리만 판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대선 후에는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고 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장년에게는 안정과 행복을 주는 선진국 시대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후보 배우자도 선택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일까요? 영부인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요? 이순자, 김옥숙, 손명순, 이희호, 권양수, 김윤호, 김정숙 여사 등을 보면 과연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중요한 요소인지 싶네요. 이번이 특히 그렇네요. 윤 후보가 토론을 피하네요. 홍혜미 거신 조건 2가지,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줄 것, 처가 쪽 비리 처단할 것, 둘 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정 운영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토론 기회를 이 조건 저 조건 따져가면서 토론을 회피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드랍해야 되는 건데 경선 때부터 태도나 모든 것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 홍혜미 부탁한 조건 2개도 할지 의문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인데 연휴 동안 많이 드시고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토론으로 국민 불안 해소해야 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까요? 홍준표님의 역할은 어떤 부분일까요? 또 하나, 이재명, 윤석열 갈로 열고 김건희 갈로 닫고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을 농단하는 거 아닐까요? 답변해 주시면 제 한 표 누구에게 갈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제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만. 대표님,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대표님은 당을 무지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은 대표님을 홀대하고요. 우우. 이제 국힘당을 그만 사랑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전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정의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입니다. 당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을 버릴 수 없지요. 있죠. 아니 뭐 의혹을 밝히는 데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밝히자는 그 제안과 과정은 누가 뭐 무시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재명 후보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 또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죠. 토론을 하면서 처음부터 검증만 하자고 들이대면은 정말 파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책, 아니 유권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후보자의 궁금증보다도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궁금한 것보다는 유권자는 모든 후보에게 두 후보에게 다 궁금하거든요. 그럼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일단 대통령 자질이 있냐 보자. 그러면 선정책 후 검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양자 토론이니까 시간 충분하게 한 3시간 정도를 하고 1시간 반 동안 정관용 앵커께서도 수많은 토론 진행해 보셨지만 주제를 좁게 주느냐 넓게 주느냐 그건 협의하면 됩니다. 외교 안보로 가느냐 아니면 국정을 크게 뭐 경제 또 정치
또 외교안보 사회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30분씩 덩어리로 충분히 그 안에서 소화를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운영의 묘와 관련된 부분이지 두 후보 모두 저는 실랑이를 할 이유가 없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이해득실을 자꾸 따지냐 안철수 후보를 마다한 양자 그렇죠, 토론도 그렇죠. 그런 목적이냐 오해 사기 십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 모든 조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허심 탄회하게 기탄 없이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제가 좀 보면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동정심 같은 게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대 양당 그 후보들이 서로 작당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제3당의 이 영세 후보를 갖다 괴롭힌다라는 느낌을 갖다 주면은 예. 오히려 동정표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아니면 그 이재명 후보가 됐든 예. 두 사람한테 뭐 결코 이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 예. 같은데요. 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부진한 가운데 그랬다 그러면 뭐 랍스터든지 뭐 낙새우든지 여러 가지 요리가 한껏 기량이 발휘됐겠지만 예. 뭐 좀 토론을 못하더라도 오히려 쫓아가는 사람이 저 정도 또 의욕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지금은 대체로 우리가 모든 조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자동응답 조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좀 수비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 자칫 유권자들은 궁금하거든요. 무속이나 주술과 관련된 부분도 조전혁 전 의원께서는 그 별 문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유권자는 몰라요. 특히 예.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 리스크가 저는 제일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해명을 하느냐. 특히 30대, 40대, 50대 여성은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꽤 있습니다. 예. 30대, 40대, 50대 여성은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꽤 있습니다. 예. 30대, 40대, 50대 여성은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꽤 있습니다. 예. 예. 이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냐가 중요하겠죠. 분명히 표심에 영향은 좀 있겠죠? 아, 그럼요. 저는 이번 대선이 참 우리 조전혁 의원께서도 참 이런 대선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 이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념끼리 님이 뭉쳐져 있어요. 근데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한 10% 정도의 30대, 40대, 50대 여성이다. 왜? 후보자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가장 가족까지 포함해서 민감하고 아직까지도 후보자들이 내놓는 비전이나 공약이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비호감이거든요. 예. 이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총평으로 그래도 이 후보가 조금 더 믿을만하구나. 저는 이번 대선은 그래서 30대, 40대, 50대 여성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토론을 지켜보고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거다.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는데 저는 20, 30대 꼭 뭐 여성 따라가지고 20, 30대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60대하고 강구한 이제 40대 이제 중후반 50대는 마음을 갖다 많이 정해가지고 예. 더 이상 표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여론조사 한 것들 갖다 보면은 뭐 한 일주일 상간에 그냥 그 20, 30대들은 표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스윙을 갖다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스윙을 갖다 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아직 마음을 갖다 안 정했고 토론을 갖다 보고 마음을 갖다 정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이번 그 토론은 많은 부분 표심에 영향을 갖다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당 정치개혁 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식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거리를 의견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이번 지방선거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를 쭉 들어보셨는데 본인의 불출마를 포함해서 특히 재보선의 무공천, 민주당이 규칙 사유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않겠다. 또 젊은층 공천 많이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어요. 이건 어떤 배경과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좀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빠진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정말 자신감 가득 차가지고 자신들의 당원 당규까지 이제 다 바꿔가면서 이제 부산이나 아니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공천을 했었죠. 공천을 갖다 했었죠. 그리고 뭐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저기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갖다 일으키는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것을 이제 뭐 차일피를 하고 그 징계하고 주장을 갖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친일파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작당을 갖다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갖다 모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그 역으로 공격을 갖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여론조사를 갖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열세니까 열세니까 그걸 갖다 만회하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작전 아닌가 이래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근데 지금 그 공천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뭐 20대 30대라도 공천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선거에서부터 네. 그런데 이 공천 관련해가지고 가령 뭐 지방선거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정말로 국민이 관심 있는 것은 국회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이상 남았습니다. 예.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때 그게 이제 지켜질 것인가? 아직 모른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지키려고 그러면은 소위 이제 최근 나왔던 이제 86 용태론 있지 않습니까? 86 용태론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86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제일 큰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86 운동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치 세대 중에서 최악의 세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은 사실은 그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 했다가 그 이후에는 뭐 저기 정치권에 비서를 갖다 하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데모하고 뭐 계속 이걸 갖다 하면서 예. 권력 옆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권력을 갖다 잡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태를 갖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곧 자신의 어떤 정치적 죽음이라고 생각을 갖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될 거다. 예, 용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조직적인 저항을 갖다 과연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적입니다. 그 급해서 나눈 카드지만 별 효과 지금 없을 보면 거다. 저기 그런 그 말씀. 86 용태론 나왔을 때도 송영길 의원하고 또 누구죠 한 분 더 있죠. 우상호 의원. 예. 그 두 분 외에는 뭐 전혀 그 메아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표가 급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586이 잘한 점도 있고 민정운동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또 기득권 세력화돼서 비판받을 부분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임박했든 임박하지 않았든 어떤 또 새 신안을 내놓더라도 비판을 예.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586 용태, 또 무공천, 보궐선거 무공천, 총선 불출마, 또 의원 제명까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쇄신 제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식성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거든요. 예. 더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천성인데 이게 파격적이고 전면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라 예. 모든 의원들이 어떤 혁신이든지 이번 임기 응배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바꾸고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그렇죠. 진정성을 통해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바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따져보면 예. 그럼 국민의힘은 많이 변했냐? 국민의힘도 특별히 아주 변한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조전 의원께서도 공감하시는 저도 거예요.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변하고 예. 국민의힘도 변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변해야죠. 그래서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변하고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도 변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변해야죠. 그래서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변하고 예. 국민의힘도 변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변해야죠. 그래서 진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요. 대선 승리의 요인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하는 척만 갖고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예. 대자비로 떠오른 게 과거 이제 새누리당 때 예. 친박 간변이 뭐냐 하면서 저기 그 정말 볼상사나운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치기 되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절을 갖다 하고 예. 뭐 이런 일들을 갖다 쇼를 갖다 했습니다. 나는 그게 꼭 뭐 이게 당을 떠나가지고 예. 두 당이 같은 일을 갖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야만 영향을 미치지. 네.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에 귀책 사유있는 지역 공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도 어쨌든 대구 지역 자기네 귀책 밝히는 사유가 거죠. 있으니까 예. 공천 안 하겠다라고 따라왔잖아요. 그럼요. 뭐 이런 건 그나마 참신한 거죠. 그 정도까지. 앞으로 이게 이제 일상이 돼야죠. 그게 이제 원칙이 되고. 일상이 원칙이 돼야 되죠. 예.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거긴 좀 왜 약간 그러나요, 진짜? 초를 쳤어요. 그거는. 참 불쌍해요. 그거 보면 아. 정치적 화끈하게 하지 말입니다. 이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마를 한다면 이건 정말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권영세 본부장의 쇄신안이 무색해지는 것이거든요. 급기야는 이제 그 탈당해서 당선되더라도 복당 절대 없다까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민들이 과연 현 최고위원이 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아무튼 진정 변화해야만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대선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두고요. 배종찬 소장한테 여론조사 네. 전문가니까 두 가지 궁금증입니다. 최근 나온 결과들을 보면 네. 거의 두 양강이 똑같은 숫자도 있고 네. 한 1% 비슷한 이런 조사들이 있는가 하면 10%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네. 그건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 방법상 ARS면 어떻게 되고 전화 면접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A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응답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직업의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성향을 알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이 참여하는 조사 방법의 결과면은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이 우세로 나오겠죠. 사실 이제 자동응답은 보수 참여가 많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래요. 또 이제 면접원 조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진보 성향의 직업군, 그러니까 그래요. 사무직이나 화이트 칼라가 휴대폰으로 응답하기 좋은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 예. 종합적으로 조사를 다 좀 추세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박빙입니다. 근데 자동응답 조사에는 오차 범위 안팎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상승세에 있다. 예. 그렇다면 이건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추세로 분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 또 이재명 후보는 보합, 또 박스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주춤 둔화세. 그렇죠. 좀 올라갔던 지지율이 꺾이면서 살짝 내려온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 분석에 동의하세요? 조정혁 전님.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또 그다음 궁금한 건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정권 재창출을 원하느냐는 그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거기에 못 미치는. 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안철수 후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갖다 합치면은 대충 뭐 이 정권 교체 여론하고 비등하게 안철수 나오는 후보까지 것 같습니다. 합해서. 네, 네. 그래서 그 정권 교체를 갖다 원하는 그 국민들이 윤 후보하고 안철수한테 이렇게 나눠져 있다. 예, 한 분배로 좀 나눠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람 리스크가 있을 때는 정권 교체 여론에 올랐다는 어부바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예. 여전히 일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뭐 홍준표 의원까지도 합류를 했으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리스크와 관련해서 여성 유권자층이 흡수되지 않는 것. 특히 이제 중도 보수는 또 안철수 후보 쪽에 일부 가 있는 유권자층도 있거든요. 중도 보수 일부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에 완전히 올라타 있지는 못한 모양새인 거죠. 설 민심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네. 명절 민심.
예전에는 그게 한번 뭐 전국적으로 쏙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서 뭐 의견 통일 보고 이런다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없습니다. 다들 휴대폰 보고 있고요. 집에서 명절날 뭐 가족들 모여도 이번에 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게 나아. 이렇게 또 부모님들께 전화 연락도 주고 계시는데. 그런 분석에 의하면 네. 설 연휴를 지나면서 민심이 갑자기 변화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당장 토론이 있잖아요. 아하. 그 이야기는 이제는 명절의 민심이 용광로다, 민심의 용광로다, 장터 효과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효과는 이 의미는 없어졌지만 약해졌지만 시기상의 변곡점은 됩니다. 왜? 임박했기 때문에 예, 또 예. 토론까지 하기 때문에 또 왠지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 명절 민심이니까 또 우리가 바뀔 수도 있어. 그런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까지 한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 정치나 후보 이야기를 못 해요. 아니 뭐 서로 안 해요. 네, 서로 안 하고 그 지난번 뭐 저기 대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이 그 제가 미는 후보를 다 안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이 젊은 세대하고 부모 자식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 같은 설민심 요거는 약해졌던 거 지금 확실하다. 가서 이제 뭐 부모가 가령 그런 거 갖다가 저기 오랜만에 내려온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그거 강요하다가는 싸움 난다. 예, 너 결혼했냐 뭐 직장은 뭐 이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비슷한 이슈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제 철회가 이번에 처음 투표권을 가지거든요. 대선 때.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유권자들 분석하고 있지만 예. 표심을 헤아리고 해석하고 있지만 딸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걸 얘기하기도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시점상 지금 많은 언론들이 설 연휴 이후에 나오는 민심이 아마 그대로 대선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식의 기사들을 쓰잖아요. 네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틀렸다. 왜 그러냐면 아니 불과 3주 전만 해도 3, 4주 전만 해도 달랐던 민심이 설 직전에 또 분석해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변동성이 큰 것이 여전히 MZ세대도 아까 조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층도 많고 남아있고 중도층도 모르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또 달라질 수 있고 서로 간의 신속게임 또 영향이 있고 마지막 아직까지 후보자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또 안보 이슈도 있고 저는 3월 9일 당일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마지막까지 모른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 14일 동안 이제 막 유세차 돌고 하는 거. 그 이후로는 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이 한 40일 정도 남았죠.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그 민심이 이렇게 변화하는 요동칠 것이고. 그런 요동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변화의 계기가 있던 변화가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뭐 크게 변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 단일화 이슈와 그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것도 참 걱정인 게요. 지금 보면은 나는 그 이준석 대표가 자꾸 쓸데없이 저기 이 안철수 후보를 자극을 하는 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실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 같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에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요? 이 절박한 정치력을 봐가지고는 이재명 안철수 단이라도 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안철수 단이라도 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안철수 단이라도 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상상력을 많이 발휘를 갖다 보면은 저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이준석 대표 좀 자중자애해라 이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후보를 자극을 갖다 해가지고 그게 국힘에 나는 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좀 조심조심 다루는 게 맞다고 배종찬 봐요. 소장은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단일화 뭐 그런 그저 압박은 많겠으나 네네.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 현실성 약하다. 법칙에 의하면 계속 물 그런 표현을 건너가고 쓰셨으니까. 있는 중이다.
물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물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